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 Q&A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죠. 생각보다 질문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족시나. 그러니까 그렇게 궁금한 게 네. 많지 않았던 걸로. 그리고 네. 웬만한 아이스하키 관련된 거는 그동안 댓글을 통해서 또 이현석 기자님이 상세하게 또 답변을 그동안 해 오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이스하키에 관련된 질문 내용들은 그렇게 많이 없던 것 같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온도스포츠나 비하인드넷에 대한 질문도 있을 법 하겠다 했는데 별로 없었던 걸로. 처음에 한번 나오더니 관심- 그 다음부터는 관심이 없었어요. 없는 걸로. 네. 네. 저희한테는 관심이 없는 걸로. 그게 바람직하죠. 아이스하키한테만 관심을 주시는 걸로. 예. 하나씩 질문 다시 한번 보고 답변 드려야죠. 타파라님이 3월 19일에 가장 먼저 질문을 주셨었어요. 질문 내용 볼까요? 이영준 선수 다음 시즌에 다른 팀에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클럽에서나 국대에서 더 이상 못 보기엔 아쉬운 재능의 선수여서요. 알고 계신 정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이영준 선수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도 연락처가 따로 없어서 그리고 연락처가 있다고 해더라도 막 이렇게 연락해서 뭐 어떻게 선수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참 애매하잖아요. 민감한 주제다 보니까. 예. 그래서 좀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주변 동료 선수나 친한 선수들을 통해서도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그런 거에 있어서는 막 함부로 물어보고 하기가 예의에도 어긋날 뿐더러 어렵다라고 하고 뭐 운동 때나 이렇게 뭐 동문회 때 동문 운동 나오고 하면은 같이 만나서 뭐 인사하고 하는데 잘 쉬고 있다 정도로만 이야기가 오고 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좀 더 뚜렷한 계획이나 아니면 뭐가 있으면은 뭐 선수를 통해서나 아니면 해당 구단을 통해서나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예. 그렇게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영준 선수 아직 나이로 봤을 때는 한창 더 뛰어야 할 선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 그동안 보여줬던 어떤 선수로서의 능력을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글쎄요.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다시 보게 될지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영준 선수 해외 진출을 한번 시도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본인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겠죠. 뭐 국내 팀이 지금 몇 팀 안 되다 보니까 소식을 한번 기다려보고요. 팬 여러분께 또 좋은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3월 21일에 네이버에서 봄맘님이 주신 질문인데 부담스러우시거나 하면 그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지극히 저희에게 궁금한 질문을 주셨죠. 온더 스포츠 매출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 질문은 예전에 힘피디님께서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죠. 이 멘트를 듣고 불현듯 궁금해진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아이스하키가 그렇게 아주 많은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더 대놓고 얘기하면 우생순 2와 평창 여자올림픽 대표팀 때 말고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적도 별로 없고 한데 항상 힘피디님은 대명 원정 경기까지 따라가셔서 영상 찍고 인터넷 중계하시고 비하인드넷 녹음하시고 출연진들 출연료도 주실 테고 이게 다 돈일 텐데 이런 비용 감당하기 위해서 힘피디님이 엄청난 금수저이시거나 온더스포츠가 잘 돼야 할 텐데 일단 첫 번째 합리적인 의심 하셨나봐요. 어쨌든 매출이 어디서 나오는지 매우 궁금하시대요. 홈페이지가 보면 후원 메뉴 있고 배너가 2개 정도 뭔가 불쌍하게 떠있긴 하는데 그나마도 하나는 구글 광고. 그렇다면 일단 홈피 광고는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고 한데 온더스포츠는 어떻게 돈을 버는지 연 매출액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된다고 하셨는데 답변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근데 뭐 봄맘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현장에서나 아니면 오고 가면서 만나는 관계자분들이나 팬분들이 가장 많이 저한테 하시는 질문 중에 또 하나예요. 이걸 왜 하고 있느냐, 돈은 어디서 나오냐, 얼마나 버냐, 어떻게 유지하느냐. 궁금하겠죠. 맨날 링크장에 맨날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하고 궁금하실 법한데, 뭐 이번 기회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 같은 사람이 더 나오면 좋겠지만 만만치 않다라는 걸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온더스포츠 컨텐츠 이전에 온더스포츠 자체가 이제 1인 미디어, 1인 기업 형태이잖아요.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온더스포츠 크루분들이 합심해서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는
정작 일을 벌려놓는 흰 PD는 별로 하는 게 없지만 주변에서 하는 분들이 더 많은 일들을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다는 거. 예. 그래서 온도스포츠 컨텐츠를 크게 나누면은 유튜브에나 뭐 네이버 TV 올라가는 영상 컨텐츠들이 있고, 그다음에 팟빵,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 아이튠즈 등등을 통해서 올라가는 이제 팟캐스트,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 일단 영상 쪽 먼저 보면은, 예, 영상 쪽도 보면은 이제 아시아리그 컨텐츠들이 막 바글바글하게 올라가죠. 시즌 때 보면은. 그리고 이제 국내 대회들 경기 영상들이 또 있고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시아리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 거의 뭐 90% 이상은 예, 해당 구단의 제작 의뢰와 제작 지원을 통해서 제작이 되고 있고요. 예. 예. 물론 이제 뭐 구단에서 뭔가 이렇게 제한을 두거나 뭐 제작을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는 아니고 그냥 알아서 잘 해봐라 이런 마인드시긴 해요. 그래서 더 저희가 예, 해보고 싶은 것들을 더 하는 것들도 있는데, 예, 그래서 뭐 경기 중계라던가 뭐 하이라이트 영상이라던가 콜 영상, 그리고 이제 뭐 각종 홍보 영상이나 프로모션 영상들이 또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데, 예, 그런 영상들은 다 구단 지원을 받는다. 구단에서 예, 주는 돈으로 제작이 된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예, 뭐 중계 비용은 정해져 있는데 이제 예, 혼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퀄리티 신경 쓴다고 뭐 더 좋은 장비, 예, 김태환 아나운서가 항상 얘기하는 마이크 좀 좋은 거 쓰자 뭐 이런 거 할 때 바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데다 또 번 돈은 거기다 또 꼬라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파트, 예. 국내 대회 같은 경우에 고교 리그라던가 예전에 뭐 대학 경기를 다 찍었죠. 그리고 뭐 동계체전, 종합선수권, 코리아리그, 뭐 실업팀들 나오는 국내 대회들까지는 그냥 제가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자비로. 네, 사비로 하고 있고요. 사비라고 해봤자 뭐 기름값, 밥값, 뭐 음료값, 뭐 교통비, 뭐 이번에 강릉 갈 때 숙박비도 그렇게 나왔었고요. 예, 그런 것들은 다 그냥 제 지갑에서 나가는 걸로 하고, 예, 거기에 뭐 근데 이 시간에 제가 이걸 하고 있지만 다른 데서 일을 하면은 그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시간까지 그렇죠. 예, 제 사비의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다 제 사비는 아니고 작년에 이제 종합선수권 결승 같은 경우에는 협회에서 제작 의뢰가 있었고 제작 지원이 있어서 그 비용으로 제작을 했었던 거고, 예, 그리고 그 앞서 뭐 예선 경기라던가 준결승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가서 예, 제 돈으로 한 걸로 예,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사비까지 들어가면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수입이 좀 있습니까? 수익이 구단 지원 제작비 외에. 하면은 일단은 예, 유튜브, 네이버 TV에 들어오는 광고 수익이 전부인 건데요. 네. 앞에서 홈페이지도 말씀 주셨지만 홈페이지 한 달에 100원, 200원 이렇고요. 예, 없는 걸로 예, 생각하겠고요. 구글 광고 이렇게 배너 걸면은 이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저희가 뭐 주요 콘텐츠를 거기다가 걸어놓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수준인 거고, 유튜브나 네이버 TV에서 있는 광고 수익이 이제 메인인 건데, 메인이라고 하기도 뭐하고요. 일단은 예, 요것도 좀 요새 유튜브 영상들 보면은 자기 유튜브 수익 막 공개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서 공개를 해보면은 예, 저 같은 사람이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은 이거 만만치 않다라는 걸 말을 쓴드리기 위해서 공개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제 경기 영상 올리기 시작한 게 2013년 6월 방송국 때려치고 나와서 네. 한 거였죠. 그리고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24일 기준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6년 정도 되는데 6년 동안 영상 올린 것들의 광고 수익이 1997.64달러. 그럼 우리나라 돈은 얼마예요? 230만 원 정도. 6년에 230만 원. 네. 근데 이제 이게 유튜브 초창기 때는 이게 수익 발생하는 이게 시스템이 자리가 안 잡힌 상황이었고, 네. 최근에 한 3, 4년 사이에 이제 막 유튜브가 뭐 대세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막 사람들이 다 유튜브만 보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구독자나 조회수가 늘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광고 수익이 그쪽으로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018년 동안 얼마 수익이 나왔나 보니까 588.13달러
였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만 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제가 올린 영상이 한 500개였습니다. 네. 예, 경기 수로 따지니까 어제 새벽에 다시 계산하니까 한 100경기에서 110경기 정도 되더라고요. 예, 아시아 리그랑 뭐 국내 대회랑 다 합쳐 보니까 그러면은 대충 경기당 한 7,000원? 예, 그 정도인 거죠. 영상 컨텐츠 하나당. 경기당. 네. 예, 영상 콘텐츠 하나당 대충 한 1,000원?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1년에 70만 원. 네. 그럼 한 달에 5만 원 좀 넘군요. 이 뭐, 정도. 경기가 없는 달도 있으니까요. 평균. 네. 그리고 이제 네이버 TV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복불복인 게 네이버는 이제 메인에 이게 노출이 되면은 그만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광고 수익이 많아지는데 네. 예, 아이스하키가 메인에 걸릴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예, 다른 종목 인기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보면은 한 3분의 1 절반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면은 작년에 한 네이버랑 합치면 한 100만 원 안팎이겠네요. 유튜브랑 합치면은 예, 그 정도이고 그러면은 뭐 경기당 한 10,000원 정도인 거죠. 예. 대충 나누기를 해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뭐 고교리그 제가 요새 계속 찍고 있고 최근에도 뜨금뜨금 올라가고 있는데 예, 하나 올라가면 한 1,000원은 광고 수익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조회수가 보면 한 1,000 조금 안 되거든요. 600, 700 이 정도 조회수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대충 계산이 나오죠. 조회수당 한 1원 정도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까 그 아시아 리그는 어쨌든 구단의 지원을 받으니까 네. 빼놓고라도 한 달에 5만 원, 6만 원 정도의 이제 광고 수익을 토대로 고교 리그 가서 찍으시고 대학 선수권 뭐 국내 대회 다 가서 취재하시고 그렇죠? 저희 팟캐스트 한 달에 한 4번 정도 네. 하고 그렇습니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모자라죠. 저희들은 다 본업이 있는 거고 네. 다른 데서 다 생계 유지를 하고 그렇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뭐 온도스포츠 크루 멤버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주변에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온도스포츠는 1인 미디어고 1인 기업이고 예, 항상 크루 멤버들은 본업이 있고 주 생계가 있고 예, 온도스포츠는 항상 차순위, 후순위로 그게 좀 주는 게 아쉽긴 맞다. 하죠. 네. 진짜 아이스하키만으로도 생계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항상 아이스하키가 다른 생계 유지 본업의 뒤수주로 밀리는. 네. 근데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게 그게 생계 유지가 되고 그만큼 시장성이나 뭐 그런 흥행성이 있으면은 굳이 저 같은 사람 말고 더 메이저 플랫폼이나 방송사에서 달려들었겠죠. 근데 그 기소 안 건드는 거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영상 쪽은 그렇고요. 팟캐스트 쪽 같은 경우에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자발적으로 나와서 예, 저희 자발적으로 시간을 쓰고 저희 자발적으로 또 예, 정보를 수집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김태환 아나운서, 이현석 기자님 두 분이서 엄청 고생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 그 두 분에 대해서 저희가 출연료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서 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예. 저는 이현숙 기자님이 어디 금수저이신가 그런 생각도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이분은 하키만 보시고 이렇게 출연료도 안 받고 이렇게 준비를 네, 해오시나. 그래서 근데 이제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플랫폼이나 장르에 비해서 이제 제작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영상보다는 그래도 좀 간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스튜디오만 빌려서 저희가 떠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튜디오 대여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거 그냥 제사비로 하고 있고요. 그래도 여기 좀 후원이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청취자분들. 후원이 이제 시즌 때마다 많이 네. 해주고 계시는데 대충 계산해 보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후원금으로 메꿀 수 있는 그 정도 후원금 현재 상황이고요. 네. 1회부터 200회까지니까 대충 한 500만 원 정도 스튜디오 비용으로 나간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처음에 후원금 한 어느 정도 쌓였을 때 그거 모아다가 회식 저희 한번 한 적도 있고요. 그때 회식비 제가 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모든 비용 지출은 다 힘찬 PD님이 결제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예, 그거 없을 때는 태범 아나운서가 자기 사비로 회식비 낼 때도 있고요. 요즘에 잘 못 냅니다. 네. 요새 저희가 회식을 한 적이 없죠. 제가 주도권이 없어요 집에서. 네, 그래서 네이버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수익 구조 자체가 아예 없고요. 그래서 팟빵 후원, 그다음에 유튜브에 같이 팟캐스트 올라가면은 거기서 이제 광고 수익인데 그게 이제 많지는 않고요. 몇백 원 수준이니까 네. 예,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온더스포츠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돌아가는지 네. 그 비용적인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아마 설명을 드렸어요. 김 PD는 뭐 먹고 사냐? 여기다 돈 다 김 쓰면 PD도 다른 데서 돈을 벌고 있다. 네, 궁금해하시는데 저도 이제 뭐 협회나 구단에서 저를 불쌍히 여겨 일거리를 소소하게 던져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걸로 버티는 게 초반에는 가장 컸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전에 했던 프리랜서 일이란가 아니면 방송국 일거리들을 가끔 또 지인분들이 던져주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 알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걸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절대 그걸로. 금수저는 아니다라는 거. 네, 그래서 뭐 남들처럼 말씀드립니다. 적금 붓고 뭐 집 사고 차 바꾸고 이런 거 절대 꿈도 못 꾸고요. 언제 연애하고 언제 결혼합니까 이러다가. 못하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당장 지금 당장 다음 달 그 바깥을 뭘로 보여야 되나 이런 하루 생활하고 있으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그만큼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한 그 뜻이 어떤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예. 그런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처음에 한 3년 정도 바라봤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온더스포츠가 벌써 7년이 됐네요. 예. 그리고 비하인드 넷도 벌써 4년을 했고요. 200회를 맞이하게 됐는데 200회를 맞이해서 이렇게 또 장황하게 썰을 풀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하키 이야기는 참 무수히 많이 했지만 이런 그 저희에 관련된 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기회는 없죠 사실상. 근데 이번 Q&A 시간을 통해서 이런 질문이 오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예. 빠뜨렸었는데 유튜브나 이런데 페이스북 이런데 보시면은 이제 후원 창구를 제가 열어놔서 요새 또 일부러 막 맨 위에다 링크 걸어놓고 하거든요. 네, 좋은 현상입니다. 네. 근데 정작 이제 후원은 많이 안 들어온다는 거. 네. 그래도 걸어야죠. 예, 거의 전무한 시즌 중에는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이따금씩 후원을 금액을 해주셨고 네. 해줬는데 최근에는 없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 개인적으로 이제 관계자분 중에 이제 좀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신 적도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온더스포츠 비하인더넷의 경계 사정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뭐 청취하시는데 도움이 분명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네. 예, 가능하다면 마음 또 응원과 네. 격려를 응원 해주셨으면 많이 들어주시고 예. 관심 보여주시면 직접적으로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세요 이렇게는 또 말씀 못 드릴 것 그렇게는 같아요. 뭐 말씀 못 예. 드리죠. 이거 그냥 편하게 보자고 하는 건데 이걸 또 그렇게 부담 느끼실 필요 없고요. 네. 그냥 격려와 응원이 가장 좋은 도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본맘님이 한 가지 질문 더 주셨어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연섭 기자님의 본업은 무엇인지요? 처음에는 스포츠 매체 기자이신 줄 알았는데 듣다 보니 아닌 것 같기도 해서요. 그냥 순수하게 궁금합니다. 이연섭 기자님 하루에 하키 경기 최대 몇 경기까지 보시는지요? 매 경기 집중해서 보시는지요? 하루 평균 몇 경기 보시는지요? 보아하니 야구, 농구, 미식축구 다 보시는 것 같은데 실생활에 지장은 없으신지요? 전 사실 하루에 하키 경기 4경기까지 본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뻔했거든요. 흐흐흐. 어쨌든 비하인더넷 항상 화이팅 애써주시는 세 분 화이팅 하셨어요. 이 이연섭 기자님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인데 요거는 저도 참 궁금한 질문들이 많군요. 근데 이현석 기자님의 컨셉은 저희가 지켜드려야 되거든요. 네. 신비주의 그거 지켜드려야 되고요. 네. 네, 그거는 이제 뭐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기자 신분이실 때 제가 컨택을 해서 네, 스포츠 매체 예. 기자도 하셨던 걸로 전에 잠깐 한번 말씀을 하셨었죠. 주셨던 네. 적이 있는데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자라는 타이틀, 그리고 뭐 네. PD라는 타이틀 이런 거는 현재 온더스포츠 내에서만 통용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밖에 나가서 저희가 어디 PD 기자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닐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냥 힘찬 씨, 연섭 씨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네, 온더스포츠 내에서만 저희가 이렇게 역할을 맡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본맘님도 답변하기 부담스러우시거나 하면은 그냥 넘겨주셔도 좋다고 하셨으니까 뭐 답변 가능하신 범위 내에서 이연섭 기자님 본인이 한번 직접 네. 답변을 한번 주실까요? 그 부분은 금수저이십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본업 그런 건 재미없잖아요. 뭐 그런 공개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디에 막 그렇게 막 좀 비밀을 항상 좀 유지하는 편입니다. 신비주의 좋습니다. 뭐, 네. 그냥 여기서 하키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힘을 쏟고요. 하루에
한 경기 정도는 그래도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풀로. 네. 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뭐 어쨌든 요즘에는 뭐 스트리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VOD도 잘 돼 있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뒤에 보는 부분에서의 불편한 부분은 없고요. 뭐 아침에 물론 뭐 경기 시간에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뭐 하루 평균 몇 경기 이거는 사실 뭐 하나 정도고요. 다른 스포츠는 제가 이제 그 스포츠 기사 같은 거 해외 쪽에 읽는 걸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쪽에 그런 쪽에 기사를 많이 읽으면서 이제 동향을 다 체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생활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키만큼이나 농구, 미식축구 이런 거를 보시는 건 아닌 건가요? 예,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뭐 뭐랄까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라든지 어쨌든 동향 자체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구도 많이 보시잖아요. 일본 야구 또 특히. 일본 야구는 좀 좋아하는데 네. 그냥 그거는 그냥 저녁에 틀어놓는 수준입니다. 그래도 보신다는 거니까. 네, 그 그런 부분은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최대 많이 봤을 때는 하루에 하키 몇 경기까지 봐봤나? 요즘 같이 막 월드 챔피언십 네. 하면은 다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월드 챔피언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두 개를 피드를 동시에 띄워놓고 야. 하니까 6게임이 되네요. 와, 6게임은 그것만 근데 그날 아침에 보통 NHL 또 있고 그러면 3은 언제 주무셔? 8개까지 갈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틀어놓고 보다가 잘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경기 수준이 좀 메롱이다 싶으면 네. 자는 게 승자다. 그래서 그쵸. 또 새벽 3시 게임은 막 그렇게 보다가 하나 끄고 막 이런 식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이고요. 진짜 집중해서 막 그러니까 경기 분석 이런 느낌으로 준비를 해서 보는 경우는 왜 그런 날은 보통 이제 한두 경기 정도로 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좀 집중해서 보면은 힘들어요. 이래저래 좀 어려워서 여러 가지 3-4경기를 집중해서 보면은 와, 그거는 사람 머리 터질 것 같아요. 국제 대회, 뭐 NHL, KHL. 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보통 또 이제 중간중간 근데 현장도 가시고. 주말 그러니까 그 6경기 하는 날 그런 거 월드 챔피언십 그런 거 보통 6경기 그렇게 잡힌 날은 주말이니까 편하고요. 뭐 당일 평일 날 새벽 3시 이런 거는 좀 힘들죠. 힘들죠. 네. 근데 뭐 뒤에 볼 수 있으니까요. 네. VOD가 있으니까. 참, 유튜브 참 좋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 어떻게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싶고. 그게 이제 진짜 좋아서 하는 거 아니면은 못 네. 봐요. 그렇게 일이라고 해서 일로서 그렇게 보라고 하면 못 보죠. 네. 참 이런 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비하인드는 제가 우리나라 모셔봤고요. 아이스하키계에서 이런 분 네.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4년째 같이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어쨌든 이연습 기자님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또 질문이 하나 와서. 네. 예, 뭐 네. 상세하게 답변을 음, 뭐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예, 좀 양해 어쨌든 부탁드리고 신비주의는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저희 컨셉입니다. 네. 제가 외부에서 이제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이현섭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얼마나 궁금하시겠어요. 뭐 어디서 선수를 했냐? 아니면 뭐 어디서 뭘 했길래 이렇게 잘 알고 많이 아느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특히 이제 선수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또 선수 출신은 아니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네. 이분은 선수 출신도 아니고 순수하게 이제 그런 미디어 컨텐츠를 보시면서 전 세계에 있는 아이스하키를 다 섭렵을 하면서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아이스하키 경기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또 답변을 드리거든요. 네. 예, 장담합니다. 웬만한 선수분들보다 아이스하키 경기 더 많이 보고 더 자세히 봅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마지막으로 이현숙 기자님이 하키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일 중에 가장 앞으로 꿈이 있다면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뭔가요? 해보고 싶은 일은 뭐 사실 온더스포츠에서 많이 해봐서 저희 이걸로 이거밖에 다. 없잖아요. 여기서 아니 뭐 해설도 제가 들어가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뭐 그리고 뭐 조금 풀면 뭐 예전에 팀이랑도 같이 일부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뭐 상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뭐 할 만큼 어쨌든 다 해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이제 좀 해외로 커지면은 뭐 좋지 않을까 싶은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 이 기회를 들어서 다시 한번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이현숙 기자님이 그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티 스토리 뉴트롤 존. 이름은 뉴트롤 존이고요. 받침 페이스북에도 재미삼아 하는 뉴트롤 존 있습니다. 예, 페이스북 페이지 네.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요. 자, 봄맘님 질문에 대한 답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있어요. 스코야님이 3월 27일에 팟빵에서 질문 주셨어요. 국내 대학 하키 선수들이 졸업하고 실업팀 못 가면 보통 어떤 일을 하게 되시나요? 특히 골리 같은 경우에는 대학리그에서 엄청 잘해서 국내 팀 가더라도 다 외국 선수들에게 밀려서 출전도 거의 못하는데 선수 생활 못하더라도 하키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나요? 보통 대학 하키 선수들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통계가 궁금해요. 라는 질문입니다. 정확한 통계. 이것도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예, 통계 자료는 아직 구경을 못 해봤고요. 하키 관련해서는 대부분 뭐 다른 종목, 스포츠 종목이나 장르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 입시가 중심이 되는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 그리고 뭐 다른 음악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미술도 마찬가지고 그런 입시가 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 거기에 이제 1대1 지도 레슨 여기 이제 선생님으로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클럽팀 대관을 잡아서 시간을 확보를 하면은 팀을 만들어서 뭐 애기들 클럽팀이나 성인 동호회 팀이나 이렇게 코치 감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학까지 마치면은 이제 대학 졸업장이 확보가 된 상황이니까 예, 뭐라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까운 주변 선수들을 봤을 때는 대부분 그런 길을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업팀까지 가서 경력을 쌓고 은퇴하는 경우는 뭐 보면은 이제 고 모회사라 할 수 있죠. 뭐 우리나라로 치면 한라 대명 정도가 될 텐데, 예, 거기 이제 그 모회사 일반 사원으로 입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실제로도 있는 걸 봤고요. 예, 그렇죠. 네. 뭐 구단 프런트에 또 입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안양한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루트도 있고, 뭐 그다음에 오광식 코치처럼 지도자의 길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협회나 뭐 심판 등등의 그런 관련 직종으로 이어가는 경우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엊그제 그 한 모바일 커뮤니티 서비스를 하는 업체 미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 이제 담당자분을 만나 뵀었는데 대학 때까지 선수 생활을 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갑자기 연락받고 이제 미팅 자리를 갖고 만나 뵙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이제 뭐 그분 같은 경우에도 아이스하키가 좋으니까 아이스하키 그런 선수 경력이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요거를 이제 지금 직장 생활 하는데 어느 정도 접목을 시키고 이런 부분을 많이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이게 그래도 아이스하키 관련해서 퍼져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볼 수 있었던 얘기도 합니다. 네. 은퇴 후에 아이스하키 관련된 일을 계속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반면에 전혀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네, 아닌 경우도 뭐 있고요. 전혀 상관없이 뭐 주변에 직업군이라는 친구도 봤고요. 네. 네. 전혀 그냥 일반 회사 생활, 직장 생활 하시는 예, 후배들도 많이 봤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 어쨌거나 실업팀도 좀 많아지고 취업의 문이 좀 넓어지면 좋을 텐데 앞으로 뭐 그런 바람뿐입니다. 국내 아마추어 선수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좀 더 편안하게 하키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여해주신 스코야님 또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남운킴님이 4월 11일에 댓글을 주셨는데, 킹스의 2018-19 시즌은 시작부터 오늘 로터리 픽까지 총 최적 재앙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거 4월 10일 기준. 누군가를 비난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 작년 케인, 올해 닐랜더 다 주고 데려온 게 코발축이냐는 비난, 부진한 베테랑들에 대한 비난, 임시 코치의 무능 등에 대한 비난 등등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킹스의 경우 팬들 사이에서는 단장 롭 블레이크에게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망한 팀들마다 책임져야 하는 놈들 하나씩 좀 시원하게 추려주세요. 라는 댓글이 있었죠. 이현숙 기자님, LA 킹스의 올 시즌 이 실패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망한 팀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망한 팀들 다 말해주세요라는 건데 이건 사실 시간상 네. 불가능하고 대표적으로. 망한 팀이 사실 너무 많잖아요. 네. 오타와도 그렇고
근데 킹스 같은 경우는 그냥 팬이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블레이크 단장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사실 2017년에 이제 단장직을 잡았고 지금까지 이제 드래프트 한 두어 번 했죠. 근데 사실 저는 단장의 또 능력을 이제 측량하는 척도라고 한다면은 참 발음이 어렵네요. 어쨌든 척도라고 한다면은 드래프트의 그 성과, 드래프트로 뽑은 선수들이 한 몇 년 지나서 얼마나 직장감이 많이 돼 있고 이제 뭐 노장 선수들도 이제 대체할 만한 자원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블레이크 담장이 그런 책임까지 이제 부여하기에는 사실 너무 기간이 아직까지는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 더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일 큰 실패는 저는 데자르덴 감독 데리고 온 겁니다. 그냥 요거에서 다 끝났어요. 사실 존 스티븐스 감독 있을 때는 뭐 코발추크 선수 뭐 성적은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공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애를 먹는 느낌은 안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코발추크 선수도 이전 감독 당시에는 괜찮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데자르덴 부임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나랑 맞지 않는다 하면서 알 수 없는 기용을 하기 시작하니 라인 셔플도 계속 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고 이거 밴쿠버 팬들 아주 많이 봤던 광경일 겁니다. 참 이거 그래서 막 인터넷 이제 해외 커뮤니티 같은 데 가보면은 이 뭐 밴쿠버 팬분들이 막 야 우리도 겪은 걸 LA 애들도 겪고 있네 이런 느낌으로 막 뭐랄까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데자르덴 감독을 선임을 했던 거 부분 요 부분이 사실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뭐 맥클렐런 감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예전 세너제이부터 참 명망 있는 감독이었고 시즌 처음부터 다 잡고 이제 팀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도 굉장히 잘 아는 감독이기 때문에 지금 LA가 그 재료가 모자라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지켜보시면 내년에는 사실 올해만큼 못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로터를 픽은 성적에 비해서 떨어지긴 했는데 사실 3번은 이제 진짜 로터리 이제 중위권에서 그냥 딱 뽑히는 이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1, 2위 놓친 거 제외하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5위 자체가 물론 뭐 휴즈랑 뭐 그 생각을 카코 생각하고 계셨다면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나쁘진 않고 어쨌든 미래 토대 같은 부분은 이제 올해 이제 블레이크 담장이 5순위로 누구를 지명하냐 요거는 사실 조금 중요한 이제 요소가 될 수 있죠. 네. 5순위 지명을 했는데 진짜 실패를 한다. 이러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블레이크 담장 조금 더 지켜보고 새로운 감독 들어오고 올해 내년 시즌도 망한다. 이러면은 진짜 싹 갈아야죠. 이제 뭐 진짜 주축 선수부터 시작을 해서 뭐 코칭 스텝은 어쨌든 1년 차니까 그렇다 치고 GM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그 유망주 육성 시스템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싹 갈아야 할 타이밍은 올해 시즌 다음 시즌이죠. 네. 그러니까 다음 시즌의 결과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혹시 뭐 LA 킹스 외에 또 다른 망한 팀들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유 뭐 근데 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예, 이 부분은 오타와 하나만 여쭤보죠. 오타와는 저는 오타와는 오너가 왜- 문제라고 네. 생각을 해요. 일단 오너부터가 여러 문제로 참 하면 안 되는 언행 같은 경우도 많고 그냥 오너 자체가 팀의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흐리고 있기 때문에 뭐 GM이든 뭐든 해도 이게 답이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근데 오타와 또 빅마켓이 아닌 부분도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돈도 없는데 돈도 그렇게 막 많이 가용할 수가 없는데 오너까지 깽판을 피우고 이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오타와는 그래서 팬덤을 가보면 오너부터 무조건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제일 아주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글쎄요. 이게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게 항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사람들은 감독이고 단장이고 윗사람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로 가장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은 선수들이 아닌가. 그렇죠. 선수 경기는 어차피 선수가 하는 거고 예, 연봉도 제일 많이 받는 게 선수고 그렇죠. 일단 뭐 선수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뭐 책임은 못한 선수들이 져야 되는 이게 뭐 하키뿐만 아니라 다 그렇죠. 다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러기에도 너무 그 데자르덴 감독의 무능함이 돋보이는 장면이 정말 작년 시즌 요소마다 나왔기 때문에 저는 데자르덴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남은킴님 참 올 시즌 답답했던 시즌이었을 것 같은데
아직 그래도 블레이크 단장에게 기대해 볼 만한 요소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영수 기자님. 예, 아직 좀 더 말씀으로는. 보자라는 거죠.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을 주자. 다음 시즌 또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남은킴님 또 페이스북에서 또 홀로 이렇게 또 활발하게 써주고 계신데 항상 감사합니다. 참여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네이버에서 5월 24일에 알로에츠님이 댓글 주셨어요. 여기 와서 본 하키 선수들. 알로에츠님 지금 캐나다 현지에 계십니다. 한국 농구 선수만큼 몸 좋은 웨버, 패트리, 세르가초프 같은 선수들도 있지만 축구 선수같이 호리호리한 몸을 갖고 있는 바이런, 갤러거, 에릭 카르손, 메테, 도미, 프라카니치, 코카니에미 이런 선수들도 있습니다. 보통 한국이 옛날 C풀에 있던 시절로 그리고 동계올림픽 유치를 시도하던 때 하키 이야기만 하면 몸이 작아서 세계 무대에서 안 된다고 했지만 초중등 레벨 한국에서 잘 성장해서 CHL 인터내셔널 드래프트에 참여할 만한 선수가 있는지 있다면 부모와 선수도 야망이 있는지 한국에서 하키는 서민 스포츠는 아닌 이미지가 있으니 요거 참고해서 궁금하시대요. 이총현 선수도 WHL 입단은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구는 풀이 넓고 한국 내에서도 시장이 구축되어 있어 직접적 비교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80년대 마이너라도 갔던 박철순 선수처럼 AHL이라도 오는 한국 선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주신 질문이에요. 캐나다 현지에서 바라봤을 때 한국 아이스하키에 대한 어떤 느낌이 지금 담겨져 있는 질문이신데 한국 선수들 과연 북미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좀 타진되는 선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예, 요거 질문 올라온 이후에 이제 저희끼리 톡방에서 엄청 얘기를 나누고 했었잖아요. 예. 정보 공유도 하고. 예. 근데 일단 질문의 핵심을 보면은 초중등 레벨에서 초중등 레벨에 있는 한국에서 성장해가지고 CHL 드래프트에 참여할 만한 선수가 있는가? 가능성 있는 선수가 있는가? 네, 답은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국내는 없습니다. 라는 네, 한국에서 성장해서 올라갈 친구들은 아직 없습니다. 네. 혜sem처럼 등장하지 않는 한. 네. 몸집 아직도 작고요. 큰 친구들 있긴 하지만 그런 높은 성장폭, 경쟁력 있는 성장폭을 보여주지 못하고요. 최근에 올라오는 고교리그 영상들만 챙겨보셔도 아마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실 것 같고요. 아직 우리나라 엘리트 하키 시스템이란 게 선진국의 북미의 그것들과는 수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고요. 예. 뒤에 이제 지도자 양성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러한 시스템들이 최근에 와서야 갖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걸음마를 이제 시작한 걸음마를 뗐다라고 하기는 그렇고 시작한 상황이라고 보시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야구에서 박찬호, 최근에 유현진 같이 막 굵직굵직한 선수들이 나오는 거는 국내 그만한 인프라가 엄청 풀이 넓고 깊잖아요. 야구라는 종목이. 근데 아이스하키는 그거에 비하면은 정말 차이가 크고요. 거기에서 이만한 경쟁력을 드래프트에 경쟁할 만한 선수가 나온다라는 거는 더더욱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탑6와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이런 아이스하키 현재 레벨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서 힘들면은 좀 욕심이 있는 부모들은 일찌감치 애초에 외국으로 가서 거기서 가르치고 거기 시스템에서 성장시키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을 할 법한데 네. 오광식 코치도 요 얘기를 나누면서 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야망이 있는 부모님들은 일찌감치 캐나다로 떠나신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그런 야망을 갖고 떠난 선수들이 누가 있나 해외에 라고 좀 찾아봤었죠. 수소문하고 하면서. 그래서 보니까 가장 이야기가 먼저 나온 선수가 댓글에서도 언급됐었지만 이총현 선수의 동생입니다. 이총민 선수. 예. 그 총재 총현 청민 그 삼형제 중에 막내인데 지금 그 캐나다 현지에 계시는 손상호 기자님이 전해주셨는데 이총민 선수가 지금 이제 주니어 A에서 뛸 나이가 1년 남았다고 하고요. 최근에 BCHL 우승하고 캐나다 주니어 A 대회에서 준우승 차지했고 팀 내에서 한 2, 3라인 뛰면서 2경기당 1포인트 정도 기록을 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BCHL 우승할 때 그때 프로에서 활약도 좋았다고 하고요. 다음 시즌에도 같은 팀에서 1년 더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유망주라 할 수 있는 현지에서 가장 그래도 네, 예, 그런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있는 그렇죠. 대표적인 선수네요. 이총민 선수. 네, 그렇고요. 그리고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이제 저도 이야기를 들었던 선수인데 조재민 선수라고 스위스 한국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선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한국말을 잘 못하고 스위스에서 계속 잘하면서 그쪽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선수인데 지금 스위스 엘리트 주니어 B에서 활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록 찾아보니까. 그래서 나이는 일단 이총민 선수하고 똑같이 99년생인데 이 선수가 작년에인가 그때 여름에 잠깐 한국 들어와서 구단에서 같이 잠깐 훈련도 참여해보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예. 예, 수준이 아주 떨어지는 선수는 아니라고 들었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언급을 드려봤고요. 예. 그밖에 이제 뭐 캐나다 국적이나 뭐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계 선수가 뭐 있다고는 하는데 뭐 요게 이제 질문 주제는 또 안 맞으니까요. 예, 그거는 제하도록 하고요. 예. 그래서 되게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국내에서 하키를 시작해서 국내에서 발굴해서 해외 무대 진출을 노려볼 만한 선수는 현재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없죠. 딱히 없다. 없고요. 이게 좀 그 목표 지향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외국 북미나 이쪽도 뭐 비슷하겠지만 뭐 그래도 거기는 NHL이라는 꿈의 무대까지 밟아나가기 위한 단계들이 있잖아요. 레벨들이 있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아 리그를 위해 나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이거는 입시라는 타이틀 안에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단계만이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대학교 5개밖에 없는데. 예. 그 중에서도 한두 개로 좁혀지잖아요. 또 그것도. 예. 고등학교도 지금 6개밖에 없고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경쟁력 있는 선수보다는 예.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선수로 예, 성적 위주로, 결과 위주로 이게 짜여져 있는 시스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고요. 네. 예, 요새 고등학교 엄청 보고 있고 엄청 담고 있는데 예, 답답한 생각이 더 드네요. 또 이렇게 댓글 읽으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최근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유망주들 나오는 거 보면 점점 더 그게 거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어린 나이에 이미 유럽에 가죠. 그렇죠. 초등학생 때 유럽에서 일단 배우고 성장해서 10대 후반쯤 돼서 이제 우리 두각을 나타내죠. 예, 우리나라 대표팀에도 이제 나오고 그런 경향이 점점 더 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예로 손흥민 선수도 그런 케이스고 우리나라에서 뭐, 큰 선수가 아니잖아요. 네, 이강인 네. 선수도 네. 마찬가지고. 근데 하키는 더더욱 좀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현실적으로. 신체적인 조건도 중요하다라고들 말씀들을 하시니까 예. 거기에서 나고 자라서 성장하지 않는 네. 한 예.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시스템을 바꾸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참고로 우리나라 뭐 야구는 좀 풀이 넓고 좀 시장이 구축되어 있지 않냐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몇 년간을 봤을 때 국내에서 큰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한 사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없어지고 류현진 있죠. 선수 이후로 없어요, 사실상. 그러네요. 다 없죠. 실패 사례만 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박찬호 선수, 추신수 선수 다 저기 고등학교 때까지. 박찬호 선수는 대학교 고등학교는 때까지만 우리나라 프로 있던 무대나 선수였고, 예, 프로 무대는 밟지 않은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풀에 있는 야구에서도 그렇게 가뭄에 콩나듯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예. 아이스하키는 더하죠. 네. 그죠. 저도 이제 우리나라에 너무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 우리나라에서라도 어쨌든 리그가 돌아가서 뭐랄까 리그가 수준이 꽤 크고 이러면은 이제 선수들이 충분히 진로를 이렇게 잡고 나의 선수를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팀도 별로 없고 사실 뭐 그렇게
대우라든지 조건 같은 게 타 스포츠랑 비교해서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주변에 일본 같은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거든요. 왜 요즘에 뭐 홋카이도가 그렇게 하키타운이라고 해도 뭐 하키 인기가 좋다고 해도 왜 그렇게 요즘에 물론 일본은 생각보다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의외로 한 아름아름 나오고는 있습니다. 얼마 전에 USHL에 굉장히 어린 나이로 드래프트된 뭐 이구치 아이토 같은 선수들도 있고 예. 이런 부분은 있지만은 그래도 일본도 요즘에 생각해 보면은 랭킹도 거의 뭐 엄청 떨어지고 참 고생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이스하키도 진짜 힘들고 어쨌든 일정 운동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일정 수준의 노력이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그런 똑같은 노력을 해서 야구나 축구를 하지 왜 아이스하키를 해? 이런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사실 축구는 J1, J2, J3, J4까지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뭐 전역적으로 인기 있고 최근에 농구도 인기가 있고 사실 뭐 그건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최근 뭐 농구 뭐 이런 부분에서도 인기가 우리나라 농구 있고 인기 없습니다 이제. 이제는 인기가 없어졌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축구라든지 뭐 야구라든지 그런 쪽을 차라리 더 하면은 뭐 축구는 아름아름 진짜 유럽에도 진출할 기회가 있는 거고 야구도 매일 스카우트들이 국내 상주에 있습니다. 일본 스카우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눈에 띄는 경우가 있고 하지만 아이스하키는 국내 리그조차 없는 그렇게 아주 이제 탄탄하지 않은 실정에서 그런 것까지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더더욱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저는 또 점점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뭐 올림픽을 유치를 하든지 하키 붐업을 딱 잡을 찬스가 됐으면은 어쨌든 유망주를 키울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유소년이나 어린 나이층에 투자를 어느 정도 이상은 무조건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됐죠. 그게 안 됐을 때 문제점 뭐냐면은 행여 우리나라가 좋은 성적을 올림픽에 거둬서 뭔가 붐업이 됐다 하면은 걔네들이 확 해서 올림픽 세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야구 세대입니다. 그래서 베이징 키드들이 지금 야구에서 굉장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2, 3학년 뭐 이렇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막 이런 근데 걔네들이 상당히 괜찮은 애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전부터 그렇게 저는 지금 좀 성과주의인지는 모르겠지만 A팀에만 너무 투자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있어서 팀은 점점 없어지고 있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예전 뭐 4년 전에 이렇게 비교하면 계속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대학교도 지금 뭐 사실상 뭐 한두 팀 정도는 진짜 아이스하키 팀이라고 부르기에도 부끄러운 선수를 풀로 갖추지 못해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뭐 점점 더 국내에서 이제 출신에서 해외 나가기는 점점 더 요원해지는 길이 뭐 열리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아시아 쪽,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힘든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시아는 이거 절대 무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법도 한데 그래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건 그죠? 중국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최근에 뭐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유치를 하고 난 이후에 중국의 행보를 보면은 굉장하거든요. 엄청 뭐 지도자 수입부터 해서 경기장 건립하는 거나 인프라 확보하는 것들이 차원이 다른 그리고 투자되는 비용이나 금액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도 차원이 다른 수준이다 보니까 과연 중국도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면은 이거 아시아에서는 아이스하키는 안 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중국이 뭔가 그런 거기서 가능성이나 실마리 해결책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중국의 것도 벤치마킹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중국이 참 여러 종목을 다 고루고루 잘하는데 못하는 종목이 몇 개 없어요. 사실 축구, 아이스하키. 단체 종목 네. 최근에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농구도 막 그렇게 옛날에는 농구하면 농구도 중국이 잘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농구도 막 그렇게 아주 시원한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네. 생각보다 단체 종목에서 좀 애를 먹네요 중국이. 네. 중국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알로에치님의 바람대로 한국 선수가 좀 본토의 미국 북미의 무대에서 좀 활약을 나타낸 선수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늘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알로에치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은 타파라님이 27일에 팟빵해 주신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자 육성 양성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서부터 누구에게 어떤 방식의 교육과 훈련을 받느냐는
그 선수가 결국 어떤 선수로 성장하느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나름 연구하고 배우고 이를 현장에서 가르치는 유소년 지도자들도 분명 많겠지만 반면에 전문적이지 않은 지식,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어린 선수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명 선수들의 인터뷰를 보다 보면 케빈 감독에 대한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런 수준의 코칭을 받아본 적 없었는데 케빈 감독의 코칭을 받다 보니 정말 본인의 실력 형성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등등의 인터뷰를 보다 보면 어렸을 적부터 좋은 코칭을 받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줄곧 들어왔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가장 좋은 건 해외 유명 지도자들을 정기적으로 초빙하거나 국내에 상주하며 국내 지도자들을 지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 혹은 국내 지도자의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타파라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특별한 방법을 선택하셨죠? 경성고등학교의 오광식 코치로부터의 답변을 듣기로 했어요. 예, 뭐 저희가 뭐 설명을 드리는 거는 단순한 정보밖에 없을 것 같고 네, 좀 더 좀 현직에 계시는 분이 현직 또, 지도자. 마음으로서 답변해 주시지 않을까 네. 싶어서 뒤에 뭐 덧붙일 말씀이 있으면 저희가 덧붙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오광식 코치의 답변을 들어보는 게 먼저일 것 같네요. 경성고등학교의 오광식 코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체하려고 합니다. 경성고등학교 오광식 코치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광식 코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오늘 이렇게 반갑습니다. 또 전화 연결까지 응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지금 어디세요? 지금 집에 있습니다. 아, 오늘도 경기 있으시죠? 네, 오늘 시합 준비 때문에 네. 집에서 좀 준비할 게 있어서 네. 요즘 마음고생이 좀 출근 많으실 것 전입니다. 같아요. 저희 댓글창에 경성고 네. 응원하는 메시지도 올라오고 언제 이기냐고 뭐 이런 얘기도 아이고. 있던데 어떻게 오늘 그다음에 내일 두 경기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네. 계시나요? 뭐 상대팀 전력 분석 같은 거야 뭐 이미 마쳤었지만 사실 이게 막상 준비한 만큼 또 선수들이 뛰어줘야 되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준비한 만큼 좋은 성적이 나오길 저도 매 경기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두 경기 남았으니까 건투를 다시 한번 빌어보고요. 승리 소식 감사합니다.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저희가 또 질문에 대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타파라님이 주신 질문인데 우리나라 지도자 육성 양성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이 네.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현재 지도자 생활을 하고 계시는 오광식 코치님의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네. 연결을 부탁드렸는데 뭐 그동안 오광식 코치님이 쭉 선수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많은 지도자를 겪으셨고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인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2017년도 6월부터 이제 국내에 있는 아이스하키 지도자들의 그 지도자 자격증 과정이 개설이 됐고요. 예. 현재는 그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아마 향후에는 정규 과정을 개설해가지고 지금 지도자들을 지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라이센스 과정이 총 4개 과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렇게 레벨을 나눈 게 이미 아이스하키 강대국들은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한 그런 과정으로 저희도 같이 비슷한 내용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 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아이스하키 지도자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게 이제 저희 대한민국이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고, 네. 대한 아이스하키 아직- 협회 주도하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지도자 과정을 이제 1년을 겪었는데, 그 전에 저도 라이센스 자격증을 땄고 또 2급 지도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예. 그 자격증이 있어야지 일단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엘리트 수준의 선수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네, 그 전에 초등부까지는
그냥 이렇게 지도자 라이센스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지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네. 뭐 아직은 좀 부족함이 있는데 뭐 앞으로 계속 좋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갈 것 같아요. 네. 그 국내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등급별로 양성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네네. 외에 지금 댓글에서도 언급된 부분이 뭐 지도자분들 뭐 해외 연수를 지원한다든지 뭐 외국의 지도자들을 뭐 초빙해서 국내 지도자들에게 뭐또 교육에 투입이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행 과정이나 뭐 계획 같은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또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의 지도자들은 그 본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지도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그 협회에서도 해외 연수, 지금 어학연수 정도 수준은 제가 알기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지도자 라이센스 쪽이나 아니면 이제 그 아이스하키 지도하는 방향 쪽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또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백지성 감독 부임 이후로 여러 외국인 지도자들이 또 실제 팀에 영향을 주고 있고 뭐 개공 코치 형식도 최근 있었고요. 계속해서 네, 또 국내 지도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쪽에 또 유명 외국 지도자들, 유능한 외국 지도자들의 합류를 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네, 오광식 코치님이 겪었던 수많은 지도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지도자가 있다면 누가 있었을까요? 뭐 인터뷰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이야기를 했었지만 저는 그 케빈 콘스탄틴 감독님이 제일 인상 깊기도 하고 저한테 제일 지도자로서 자극을 좀 주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네. 그게 아무래도 비디오를 떠나서 일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선수들이 자기 스스로들 느낄 수 있게 그 숫자로서 수치상으로서 또 알려주다 보니까 선수들이 동기부여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그 방법이 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그 비디오를 가지고 부분 굉장히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그동안 제가 겪었던 국내 지도자 선생님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은 이제 본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도 방법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 그 노련한 그분들이 보는 그 시야에서 배울 수 있는 점도 있었지만 또 다른 식으로 완전히 공부하는 식으로 그 시도를 해보는 교육 방법이 케빈 콘스탄틴 감독님한테 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겪었던 수많은 지도자들의 지도 방식이 현재 오광식 코치가 지도자로서 또 선수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겠죠? 예, 그렇죠. 네. 오광식 코치님은 현재 지도하시면서 가장 좀 주안점을 두고 계신 부분? 나는 어떤 지도자가 되겠다 뭐 이런 또 철학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생각 갖고 네. 계세요? 그러니까 참 저 이렇게 1년 겪으면서 네. 사실 지금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의 성적을 사실 바라잖아요. 사람들이 열심히 한 만큼 성적을 바라는데 네. 그게 뜻대로 되진 않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아, 같더라고요. 역시 지금 얼마 되지 않은 경험이시지만 성적 부진에 따른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극을 받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참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가르치는 방법 또한 필요하고 이렇게 선수들이 알아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게 옆에서 응원해주는 그런 지도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조금 더 엘리트 스포츠, 더구나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제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아이스하키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고 싶고
더 알려주고 싶고, 그러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잡아주고 싶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스트레스도 많고 하긴 하지만, 네. 네. 계속 하려고는 하는데, 사실 선수들 본인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들이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네. 이게 참 모든 스포츠가 성적, 결과로 또 마지막엔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감독이든 그렇죠. 코치든 또 그런 또 결과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도자를 준비하고 있는 또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있을 거고. 네. 글쎄요. 현재까지 아이스하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지도자로 이제 입문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선수 출신들이 아무래도 많잖아요. 선수 그렇죠. 은퇴 후에 뭐 일정 부분 뭐 수료가 있다든지 교육 과정을 거쳐서 지도자로 데뷔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네. 선수 말고 지도자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선수를 하고 있으면서 지도자를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선수를 하면서 지도자로서의 눈을, 그러니까 조금 시야를 다르게 해서 지도자로서의 마인드로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시합을 보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무래도 선수 입장에서는 개개인 자기 성적에 대한,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되는 플레이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 팀을 생각하고 이제 지도자 마인드로서 경기를 보게 되면은 조금 더 다른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예, 그런 연습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 또 기술적인 면에서 본인이 자꾸 한 번씩은 스스로라도 설명을 해보는 그런 연습이 좀 많이 된다면은 나중에 지도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예. 또 그 지금 양육 프로그램, 양성 프로그램이 점점 갖춰지고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좀 놓치지 않고 잘 들어보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눴던 내용들을 토대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유능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 아이스하키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저희 200회 특집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광식 코치님도 저희 비하인더넷에 뭐 출연도 하시고 많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네. 200회 감히 한 말씀 좀 들어보고 싶고요. 축하 메시지 한 말씀 청취자 여러분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아이스하키가 인기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비하인더넷 그리고 또 온더스포츠를 통해서 아이스하키를 접하려고 하시는 많은 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비하인더넷과 온더스포츠 모두 그 박힘찬 PD님께 이걸 계속 유지하시고 또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다는 얘기도 전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많은 캐스터분들이랑 또 저희 같이 해설을 맡아서 해주시는 분들도 앞으로 더 노력을 할 거고, 예. 이렇게 200회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오광식 코치님도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많은 아이스하키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또 앞으로도 부탁을 드리는 또 그런 계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내일 파이팅 하시고요. 네, 꼭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성고등학교의 오광식 코치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 코치님 말씀대로 최근에 와서야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백지성 감독님이 처음에 우리나라 이제 대표팀직을 수락하고 오셨을 때도 가장 강조했던 게 시스템인데 이게 단순히 선수들의 뭐 전략 전술을 운영하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크고 지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 전체적인 그런 시스템 틀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다라고
지적을 가장 먼저 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몇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최근에 와서야 이런 시스템들이 하나하나 갖춰지고 있다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우리나라 걸음마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었고요. 네. 이제라도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좀 더 좋은 지도자 그리고 훌륭한 능력 있는 지도자들 뭐 지금도 많이 계시지만 좀 더 갖춰진 체계가 잡힌 지도자들도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쭉 Q&A 참여해주신 분들 질문을 보니까 뭐 질문이 이렇게 많진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현실과 미래가 담겨져 있어가지고 이게 뭐 아마추어 선수들 진로 문제라든지 지도자 육성, 그다음에 뭐 어린 선수들, 유망주들 뭐 어떻게 진출해야 되는가 등등, 참 여러 가지 그 아이스하키계 우리나라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고민들이 좀 더 있어야 뭐 좀 달라지는 게 있고 뭐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계속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